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그냥 훌쩍 지나갔어, 훌쩍.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방송이니까 꼭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꿈나라로 돌아가시길 바래요. 행복한 꿈나라에서 봅시다. 차례장 꿈을 꾸면은 대박을 칩니다. 최소한 로또 됩니다. 로또. 하여튼 5천원 이상은 될 거예요. 하여튼 꼭 꿈을 꾸세요.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꿈꾸냐고 하는데 그냥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꿈꾸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들 연금 투자하고 있죠. 연금 투자를 하고 있던데 경기가 좋진 않지만은 그래도 노후 대비를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보면 예전에 하여튼 비해서 요즘은 퇴직연금 투자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실제로 퇴직연금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연금 부자가 4년 사이에 벌써 4배나 늘었다고 하네. 4배.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 자산만 순수하게 10억 원 이상 모은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산을 불린 건지 아주 궁금하지 않습니까? 연금 자산만 10억 원이야. 그래서 이런 연금 부자들이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계좌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살짝 한번 알려볼게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연금 부자들의 계좌 250여 개의 포트폴리오를 전수조사를 했는가 봐. 그래서 자료를 입수했다는데 기준은 그 개인형 그 퇴직연금 IRP죠. 이 계좌에만 한 10억 원 이상의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연금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일단 미래에셋증권의 자료를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 잔고 10억 원 이상의 IRP 계좌 수 자체가 4년 사이에 4배나 증가했다는 거야. 4배. 4배나 증가했더라. 대단하죠. 4배나 증가했고 2018년 63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245명으로 늘었어. 245명으로. 보니까 이건 사실 부자들의 그 수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이 그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많아지고 국민들의 금융 그 지식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 IRP 계좌 자체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 연금 부자 245명의 그 평균 연령이 61.9세야. 연령대는 60대가 보니까 53% 정도입니다. 53%, 50대가 한 32%, 70대가 한 10% 정도 돼요. 이들의 평균 연금 자산은 무려 17억 2,082만 원 되는데 17억이면은 은퇴 이후를 3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약 470만 원씩 그 받아도 남는 돈이라고 합니다. 아주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이분들이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일단 IRP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한 자산부터 간략히 설명해 보면은 개별 종목을 빼고는 거의 다 가능하다네요. 펀드나 ETF, 뭐 리츠, 채권, 예금 등이 대표적이라는데 일단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펀드였어요. 이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펀드에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부진해서 두 자릿수대 손실을 보이고 있는 상품도 많은데 그럼에도 연금 부자들은 여전히 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펀드 중에서는 연금에 특화된 상품인 생애주기형 상품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그 생애주기형 상품은 타깃 데이트 펀드하고 타깃 인컴 펀드 등 이것들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내 생애주기, 즉 은퇴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율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내가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투자자다 하면은 주식 비중을 높인 공격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요.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일수록 주식보다는 채권 등 그런 안전자산 비중을 높인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거야. 그 생애주기형 상품은 내가 따로 신경 써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연금 자산을 굴리기에는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다 보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급증을 합니다. 실제로 미래에셋의 연금 부자들만 해도 뭐 TDF, TIF에 투자하는 금액이 지난 4년 사이에 한 30배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8년도 보니까 2018년도에는 22억 원에 불과했는데 2022년에는 633억까지 불어나는 거죠. 코로나 확산으로 증시가 고꾸라졌던 2019년에는 연금 부자들의 그 TDF하고 TIF 투자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제 보이는 거죠. 연금 계좌로 ETF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재미있는 게 연금 부자들의 ETF 투자 비중이 1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어요. 2011년에는 ETF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9.74%나 차지했는데 22년에는 이 비중이 7%대로 떨어집니다. 2011년이면 국내에서 ETF 투자가 대중화되기도 전인데 역시나 연금 부자들은 남들보다 발빠르게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 TDF나 TIF처럼 연금 투자에 특화된 상품이 등장하고요. 점점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 ETF 비중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요. ETF가 좀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 계좌들의 가장 최근 변화를 보면은 확실히 좀 보수화됐던 걸 알 수 있는데 2022년 주식시장이 아주 어려웠던 만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21년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균 예금 비중이 전체 7%에 불과했는데 22년 10월 말에는 19%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펀드나 ETF 같은 상품에 투자했던 자산을 예금으로 옮겨온 건데 작년에 금리가 크게 오르다 보니 주식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제 은행이나 뭐 적금으로 옮기는 영머니 부부 현상이 뚜렷한 거예요. 이런 흐름이 이제 연금 계좌에서도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정리하면은 연금 부자들은 펀드 같은 위험 자산하고 예금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금융 상황에 따라 리밸런싱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금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이 뭐 좋든 나쁘든 뭐 TDF, TIF 같은 장기 투자형 펀드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것도 눈에 띄는 포인트인데 사실 TDF 중에 주식 비중이 높은 상품도 많기 때문에 시장이 나쁠 때는 손실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이런 생애주기형 상품의 경우 목표 은퇴 시점까지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요. 꾸준히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 애초에 구조 자체가 목표 은퇴 시점까지 투자를 이어갔을 때 극대화된 수익률을 가져가도록 설계했기 때문이겠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한번 ETF, 뭐 펀드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아주 좋은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보니까 뭐 증시는 상저하고 뭐 실적 기대주에 투자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가혹했던 202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았는데 지난해는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폭락을 했어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중 대립 등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뭐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됐죠. 이제는 새해에도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공포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상 기조를 접고요. 이제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경기 침체 우려는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새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 새해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래서 한번 보니까 요즘 슈퍼기미들 3명 있어요. 이태철, 남석관, 김영옥 씨. 한번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슈퍼개미 3명은 올해 경기는 상반기에 둔화 가능성이 매우 큰데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해 내내 역대급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받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 같은 폭락장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증시에 이미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 이슈가 대부분 선반영돼 가지고 향후 추가 하방 압력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2021년까지 최근 7년간이죠. 최근 7년간
자기 자산을 2200배 2200배 불리면서 슈퍼개미 반열에 오른 이태철 씨, 뭐 스마트 K플랜 대표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예견되지만은 하반기에는 경기가 점점점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그 때일수록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로 벤저민 그레이엄을 꼽는데, 그레이엄도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주가일 때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죠. 저평가 기업을 주목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 올해처럼 경기 침체가 예견될 때는 실적 좋은 기업도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투자회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기다리면 경기가 좋아질 때 주가도 오른다고 해요. 경기 침체로 보유 종목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것을 매도했다가 더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투자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주식 투자를 잠시 잊고요, 생업에 전념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투자자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큰데, 그 암담했던 1997년 IMF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결국 지나고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수가 폭락한 지난해에도 서너 배씩 오른 종목이 있어요. 그 투자자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 부실 기업이나 한계 기업에 대한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믿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투자도 절망보다는 희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올해 안에 경기 침체로 막막하다는 생각만 자꾸 하면은 투자도 잘 안 됩니다. 희망을 갖고 투자하길 바래요. 일단 올해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데 업종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반도체 종목을 좋아하지만은 분야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가, 월등한 실적이 기대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서 본질 가치보다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또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은 투자를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돈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의 성과가 좋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시기지만은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인지도 확인해보고, 올해 그 예상되는 코스피 밴드는 어떻게 되냐? 그 코스피 전망은 증권사에서 많이 하지 않냐? 이분은 보니까 지수를 전망하진 않아요. 지수는 맞힐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차피 개별 종목은 지수와 별개로 움직인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수와 종목을 연계해 가지고 투자하다 보면은 자주 매매하게 돼서 수수료만 냅니다. 주식 투자는 지수에 일일이 빼지 않고 그 투자한 기업에 믿음이 있다면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최근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제 손절한 투자가 많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불확실성에 따른 두려움으로 주식을 파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되다 보니 증시가 하락하니까 손절매한 투자자가 많죠. 하지만 언젠가는 금리를 인하할 테고 그러면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증시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한번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쉽사리 내려가지 못하겠지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식 계좌를 덮어둔 채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주식은 올라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럼 언제까지 주식 계좌를 덮어둬야 하냐? 이분은 그 보통 한번 투자하면 2, 3년 이상을 지켜봅니다. 현재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해서 매도하면 손실이 확정되겠죠? 만약 증시가 좋아져서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면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견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영끌족은 고금리로 견디기가 힘들다 하니까 하락장에서는 레버지를 줄이면서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위기 관리를 잘못한 것이다. 그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막연한 투자라고 하죠. 다시 말하자면은 미래 성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인물은 그 남석관 씨라고 있어요. 뭐 투자의 전설로 일컬어진다고 하는데, 뭐 남석관 베스트 인컴 대표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1분기에 점차적으로 마무리되고 2분기 이후에는 증시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남 대표는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이 나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1월에는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 증시에 불확실했던 요소가 대부분이 노출됐다면서 1분기 정도까지는 경기가 안 좋으리라 예상되지만 그 골은 깊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 그 종전 시그널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이 글로벌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해요.
최근에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봄부터는 양국에서 종전을 위한 시그널이 나올 것 같다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그가 이제 중국이 완전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면은 증시 하방 압력도 크지 않다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빠른 1분기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다. 물론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수 없겠지만은 각국에서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현재 내놓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수가 떨어져서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지금은 2분기 이후 좋아질 주식들을 선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럼 올해 코스피 최저점하고 최고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 물어보니, 올해 주식시장이 개장하고 코스피가 한 220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죠. 코스피 2200 정도가 바닥이 아닌가 싶다고 봐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악재가 사라지면은 코스피는 최대 280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하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고 실적 좋은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될 때 크게 오를 분야는 어떤 것이냐 물어보니까, 반도체 2차전지 대형주가 지수를 견인할 것으로 본다고 하죠. 최근에 테슬라가 폭락하다 보니 국내 2차전지 관련주도 하락세로 전환됐는데, 삼성 SDI 경우 60만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 봅니다. 반도체는 올해 내내 생산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재고 물량이 많지만은 이런 악재도 선반영됐고,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하면 의미 있는 수익을 낼 것 같다. 틈새 시장으로는 컨텐츠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기대해 볼 만하죠.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본격 전환하면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올해는 어떤 자세로 투자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조정기에 매수했다 10%가량의 수익이 나면 익절매하고 다시 조정기에 재매수하는 투자 전략이 통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도 다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세 상승장처럼 큰 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식 또 세 번째는 그 주식 투자로 연평균 50% 수익률을 내는 김영옥 공매도 투자 전문가가 있네요. 공매도요, 공매도. 예상 코스피 밴드를 2100에서 2600으로 보고 있고, 코스피는 상반기 2100에서 전후를 찍고 하반기에는 한 2500에서 260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한 2700에서 한 2800까지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동산 경기, 수출, 환율 등이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상승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기에 대한 물으면은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20년간 전업 투자를 한 경험에서 보면은 예상을 벗어날 때가 많았다. 그래서 김 전문가는 25년 동안 전업 투자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최근 15년간 공매도 매매로 연평균 수익률 50%를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증시에서 주요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냐고 물어보니까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5.1%까지 올릴 것으로 보는데, 한국은 3.5%쯤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죠. 이후 금리를 언제부터 인하할지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업종은 뭐냐? 그 반도체는 아직 바닥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1분기는 SK하이닉스의 적자가 예상되고요. 삼성전자도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지만은 하반기는 괜찮아 보인다고 합니다. 2차전지는 지난해 고점 찍고 내려갔기 때문에 당분간 고점을 넘기기는 힘들다. 지금은 조선주나 은행주, 신재생주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하죠. 그럼 올해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냐 물어보니까, 올해는 종목보다는 지수에 베팅하는 게 맞다.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종합지수가 많이 밀려 있어서 종합지수가 상승해도 업종별로 등락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어떤 분야가 올라도 또 어떤 분야는 또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은 종합지수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 코스피가 한 2700에서 2800까지는 상승할 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그만큼 오른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그래서 코스피가 2100에서 2200일 때 이 지수를 2배 추종하는 그 레버리지 ETF에 한 1년가량 투자하면은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코스피 레버리지 한번 해보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국가에 투자하면 유리하겠냐 물어보니까 한국이다. 한국.
미국 증시는 그동안 쉬지 않고 상승했기 때문에 버블이 꺼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다. 근데 중국은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슈퍼개미들도 요즘 참 힘들어요. 슈퍼개미라고 해서 요즘 돈 다 잘 버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의 하여튼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투자의 방향성과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좀 느끼는 게 있을 거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의 그 인사이트가 있어요. 인사이트.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연금 투자도 좋고 연금 관련된 뭐 ETF, 펀드 뭐 그런 것도 좋고 뭐 삼성도 좋고 하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나 기업이 있으면은 한번 공부해서 올해도 열심히 해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편히 쉬시고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봬요. 여러분 굿나잇.